안녕하세요. 2021년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저자의 대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내를 맡고 있는 소설 쓰는 문화기획자 최지혜입니다. 2021년 올해 두 번의 강연을 먼저 했습니다. 첫 번째는 권수영 교수와 함께 마음과 심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송지원 교수와 함께 음악과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이 두 편 모두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완결편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강연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문학, 그중에서도 시와 나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를 아는 일과 나를 아는 일, 사실은 둘 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 영상을 보게 되실 텐데요. 아마 그러한 불안, 염려를 말끔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오은 시인입니다. 이 어려운 두 가지의 과제를 가장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특유의 유쾌함으로 우리를 시의 세계로 안내해 주고 궁극은 자신으로 향하는 길을 안내해 주실 아주 가장 적합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셨습니다. 함께 시를 통해서 나를 향해 가는, 나를 만나는 그러한 준비가 되셨을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 나를 향한 시 읽기, 오은 시인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어린 오은은 날마다 국어사전을 들춰보며 마음에 드는 단어를 찾아 읽곤 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찾은 단어들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소년 오은은 어휘력이 풍부했습니다. 그 재능을 기반으로 백일장에 나가 산문도 지어내며 시의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2002년 봄 현대시를 통해 등단했습니다. 이따금 쓰지만 항상 쓴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살지만 이따금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항상의 세계 속에서 이따금의 출현을 기다립니다. 가만하다라는 형용사와 법석이다라는 동사를 좋아합니다. 마음을 잘 읽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시집, 호텔, 타살의 돼지들,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유에서 유, 왼손은 마음이 아파, 나는 이름이 있었다와 산문집, 너는 시방 위험한 로봇이다, 너랑 나랑 노랑, 다독임이 있습니다. 박윤환 문학상, 구상시 문학상, 현대시 작품상, 대산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장난 동인입니다. 오늘의 주제 도서를 소개합니다. 뭉근한 다정함으로 위로할 줄 아는 시인 오은의 마음을 끄덕이게 하는 이야기, 다독임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시인 오은이 여러 매체에 쓴 글 가운데 모으고 버린 뒤 다듬은 일련의 과정 속에 남은 이야기들을 발표 시기에 따라 차례로 정리하여 묶은 산문집입니다. 저자는 특유의 성실성으로 세상 돌아가는 회오리 속에 제 몸을 던져 제 눈이 맞닥뜨린 일상을, 제 손이 어루만진 사람을, 제 발이 가업은 사랑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시인은 그 사이에 아팠던 사람들, 사랑했던 이들을 꽤 떠나보내는 일을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마다 시인과 평소에 가까웠던 고 황현산 평론가나 고 허수경 시인, 그리고 시인의 아빠와의 추억을 자주 이 책에 부려놓음으로써 슬픔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를 쓰는 오은입니다. 오늘은 나를 향한 시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작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 읽기 하니까 머리가 지끈거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학창시절 이후에 시를 읽게 될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우는 시들 있잖아요. 물론 참 좋고 읽을 때 곧바로 저에게 어떤 그 감각을 일깨워주는 시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당시에 시를 읽을 때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시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읽었잖아요.
게다가 어떤 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시를 암송하는 시험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와 가까워지려고 해도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성인이 되고 나서 시를 다시 읽을 생각이 없을 것 같다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어느 날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시집 코너에 가서 아직도 시를 쓰는 사람들이 있네? 라고 궁금한 나머지 시집을 몇 권 들춰보고 그때부터 시집에 푹 빠지게 되었다는 제가 지인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지인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를 그야말로 공부했기 때문에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시를 읽고 내가 이 시의 주제가 어떤 것인지 말할 필요도 없고 밑줄 친 시어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 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시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시는 좀 멀리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한번 날을 잡아서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셔서 시집 코너에 한번 가셔서 시집들을 들춰보세요. 아직까지 무수히 많은 시들이 쓰이고 있다는 거에 한번 놀라실 거고, 그리고 그 시들이 현장에 발붙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 또 한번 놀라실 겁니다. 나를 향한 시 읽기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할 텐데요. 향하다라는 말을 저는 좋아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위하다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는 날 위해서 뭐 해줄 거야? 나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문장을 보더라도 뭔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좀 더 나은 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 읽기는 그야말로 어쩌면 좀 무용한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늘 네가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유용한지만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쓰임이나 돈의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가치들을 우리는 잃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용한 것에 유용함이 있다면 저는 그게 바로 시의 본질 같은데요. 나를 향한 시 읽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너무 다 돈을 벌고 잘 살기 위해서만 달려온 것 같은데 잠깐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내가 놓치고 있던 가치들을 다시 한번 건져 올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문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국어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틀린 낱말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는 문제고요. 예문으로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라고 적혀 있어요. 보자마자 많은 분들은 맛은 시옷 받침이니까 티읕을 시옷으로 바꿔야 돼 라고 정답을 맞히실 겁니다.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응인 거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초등교육을 잘 이수했다는 것의 어떤 방증일 수도 있겠는데요. 초등학생들은 아직 그 철자에 대해서 완벽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국어 시간인데 국어 시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맛있겠다의 맛은 신경 안 쓰고 뒤에 나 혼자 먹어야지, 그 나 혼자라는 단어가 가치라는 단어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마도 이 친구 집에서는 매일같이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 말을 귀에 질리도록 들었던 친구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혼자 먹는 게 말이 돼? 같이 먹어야지, 함께 먹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답을 썼을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국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틀렸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지만 어쩌면 정답보다 더 정답이 있다면 바로 이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철자부터 시작해서 산수 같은 것, 그리고 지도를 보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삶은 조금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딘가로 가려고 할 때 검색만 하면 버스 타면 되겠구나, 지하철을 탔다가 버스로 갈아타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다 알려주잖아요. 이게 분명히 유용한 어떤 정보일 수 있겠지만 이 정보들이 쌓이고 쌓이면 지식이 머릿속에서 누적되면 다르게 생각할 어떤 가능성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편견이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 편견 때문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한 가지 각도, 한 가지 시선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쓸 때는 사실 편견과 가장 멀어지는 그 자세가,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어린아이의 상태로 되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낯설게 보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매일매일 다니는 길에 낯익은 풍경에서 어떻게 하면 낯선 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까를 골몰하면서 걸어 다니다 보면 평소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서 어떤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중학교 문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낚싯대는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낚싯대를 사용하면 사람이 힘을 작용하는 힘점보다 작용점인 물고기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물고기의 무게보다 더 큰 힘을 작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싯대를 사용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라는 문제예요. 문제부터 좀 어렵지 않나요? 제가 이 문제를 한 4번쯤 읽은 것 같아요. 문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간파하기 위해서. 근데 읽었는데 중학교 문제라고 하기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학교 물리 문제인데 알고 봤더니 낚싯대가 이렇게 드리워지면 이 낚싯대의 각도만큼 힘이 분산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물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이게 힘이 덜 든다는 게 답이었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썼습니까? 손맛이라고 썼잖아요. 아마도 이 친구의 아버지는 매일 주말 낚시를 하러 가신다면서 토요일에 갔다가 일요일 밤에 돌아오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짜증이 나죠. 아빠, 다른 친구들은 주말에 가족끼리 놀러 가기도 하고 놀이동산도 간다고 하는데 아빠는 매일에 낚시만 다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낚시할 때 손맛이 끝내줘 라고 아마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자마자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라 손맛이라고 답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추측해 봤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성장해 오면서 내 곁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나의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말투만 보더라도 자식들이 엄마나 아빠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어미 끝을 어떻게 발음하는지까지도 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몸에 심어지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나는 혼자 컸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몸에 흡수하면서 자라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봤던 문제 중에서 가슴 아팠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초등학교에 많이 있대요. 그림을 보고 그림을 묘사하는, 당연히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넣어서 문장을 만드는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 아이가 배가 고팠는지 골목길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빵 부스러기 같은 것을 주워 먹고 있잖아요. 당연히 1번 문제는 그림 속의 아이를 묘사하는 문제였어요.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림 속 하나하나를 상상하며 이야기해 봅시다가 이 질문이었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답을 했네요. 굶은 아이가 길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배가 고파 바닥에 떨어진 빵가루를 주워 먹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진을 정확히 묘사한 답이죠. 2번 문제가 사실 어른이 냈다고 하기에는 조금 잔인한 문제였어요. 나 자신을 그림 속의 아이와 비교해 봅시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라는 문제였어요. 물론 이 질문도 아이들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부모님과 함께 혹은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뭐 한 분과 함께 살고 있을 테니까 혼자가 아닌 상태에서 밥 걱정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깨달으라고 낸 문제겠지만, 남의 어떤 불행을 보고 나의 행복을 점치는 것은 좋은 어떤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접할 때 바로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3끼를 먹고 간식도 먹고 가끔 야식도 먹으니까 저 친구에 비해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라고 썼으면 쉽게 동그라미를 받을 수 있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도 이렇게 답을 했네요.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답을 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어른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이 질문이 어떤 답을 요구하는지 꿰뚫어 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답을 쓰고 남은 시간에 조금 태평하게 놀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누군가와 비교를 해야 될까? 나의 행복을 증명하기 위해서 왜 남의 불행을 끌어들여야 될까라고 아이가 생각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놀랐던 답변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평생교육원에 가서 이제 강연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수강을 하신 할머니께서 쓰신 시라고 보여준 시였어요. 그 평생교육원에서는 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실시했고, 한글을 깨치고 난 다음에는 한글을 활용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허옥순 할머니도 이제 거기서 한글을 배우시고 그 한글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저런 글들을 쓰기 시작하셨는데요. 하루는 시를 쓰는 시간이었던 모양이에요. 허옥순 할머니가 한 30분 만에 이 시를 쓰셨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만 뜨면 애기 업고 밭에 가고, 소풀 베고 나무하러 가고, 새끼 꼬고 밤에는 호롱불 쓰고, 밥 먹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 아침하고, 네모 받을 시간이 없더라. 이 네모가 제목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단어이기도 해요. 제가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 시의 제목을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고 답변을 듣기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어요. 뭐 소식이라는 말을 하신 분도 계시고 월급이란 말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특히 할머니 세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뭐 가사부터 시작해서 집안일을 돕기 시작하다가 성인이 되는 순간 이르게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식도 키워나가면서 평생 사는 삶을 영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삶 안에서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내 삶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깊이 있게 생각할 기회는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허옥순 할머니도 지금 7줄에 본인의 인생을 쓰셨잖아요. 눈만 뜨면 아기를 업고 밭에 가서 소풀도 베고 나무도 하러 가고 새끼도 꼬고 밤에는 호롱불을 켜고 밥 먹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 아침하고 이것이 무한 반복이 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당시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것을 말할 사람도 없고 이것을 기록할 무기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글자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 한글을 깨치고 나서 인생을 이렇게 7줄로 정리한 시를 볼 때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솟구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허옥순 할머니가 이제 뭐 단순히 내 인생을 짧게 정리해 보겠어라고 쓴 글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들였던 것이 아기 없는 것, 밭에 가는 것, 소풀 베는 것, 나무하러 간 것, 새끼 꼰 것, 밥하는 것 이런 것들이었던 셈이죠. 이런 기억들이 뇌리에 강하게 남아서 어쩌면 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쓸 때 이렇게밖에 쓸 수 없고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내가 지금 70이 넘을 시간 동안 살아왔지만 정작 그 중에서 사랑받을 시간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끝나는 시가 아주 오랫동안 여운이 남아서 제가 이 시를 시간이 날 때마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우리가 어떤 정보들, 지식들을 축적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사고해야 할지, 어떻게 답을 찾아가야 되는지 그런 어떤 노하우를 깨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떤 정보나 지식을 습득해서 내가 어떤 일을 뚝딱뚝딱 잘 해내면 그건 분명히 능력이 있는 일이지만 창의력, 그러니까 새롭게 바라보고 어떤 일을 새롭게 해결하려는 자세 자체는 몸에 탑재되지 않는다는 거죠. 잘하다 보면 당연히 창의력,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다르게 보는 능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간만 가자. 야, 너는 쟤만 따라가면 돼. 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규율이나 표준 같은 것들을 맞춰서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난 삶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쟤는 좀 뒤떨어진 아이야 라고 지적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톡톡 튀던 어떤 생각들, 창의력들, 어떤 사물을 보고 남들이 다 예쁘다고 할 때 이건 예쁘게 아니라 좀 이상한데 라고 말했던 나만의 시선들 이런 것들이 점점 깎여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래 시심은 뒤늦게 꽃피기도 한다라고 적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심은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 능력이에요. 물론 시심하면 단어를 찾아봤을 때 시를 향유하고 싶은 마음, 시를 읽고 싶은 마음 이렇게 적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심의 본질은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 힘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를 읽는 것도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서 궁금하니까 읽게 되는 거잖아요. 소설을 읽는 것도 재미 때문에 읽는다고 하지만 재미가 있다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이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찾고자 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작품을 즐기시는 모든 분들은 어쩌면 마음속에 시심이 한가득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훈이라는 사람이 쓴 시를 가지고 왔어요. 동물원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사자가 크앙 하고 나한테 소리쳤다. 나는 으앙 하고 울어버렸다. 지금 보니까 사자가 울고 있던 거였다. 그래서 나는 동물원을 못 간다. 이런 짧은 시인데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 시가 누가 쓴 거 같냐고 했더니 10명 중에 67명은 초등학생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두 분은 초등학생보다 어린 사람이 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분 정도가 중학교라고 했는데 이 시를 쓴 사람은 대학생입니다. 물론 이제 글씨체든 그리고 이제 사자를 그릴 때 굉장히 조금 2D 영상으로 간략하게 그렸기 때문에 뭔가 초등학생의 좀 서툰 솜씨 같다고 여겨지겠지만 이 시는 대학생이 쓴 게 맞고요. 그러면 대학생이 썼는데 좀 별로 같다라는 생각이 드냐고 여쭤봤더니 많은 분들이 동시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떤 희망을 발견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심, 뭔가를 궁금해한 능력을 우리가 잃지 않으려고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성장하면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남들하고는 다른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렌즈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봤어요. 이상훈님 같은 경우도 성인이 되어서 동물원에 갔는데 어릴 때는 사자다, 원숭이다, 코끼리다 하면서 마냥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림책이나 동화 혹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던 동물들을 실제로 마주한다는 게 굉장히 경이로운 경험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몸수도 작고 아마도 성인 때보다는 겁도 많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다가오면 놀라서 뒤로 좀 도망가기도 했겠죠. 성인이 되어서 다시 방문한 동물원에서 이상훈님은 사자가 울고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합니다. 어릴 때는 무서워서 뒷걸음 쳤을 텐데,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나를 겁주기 위해서 울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 울음이 나를 겁주라는 울음이 아니라 자기가 갇혀 있다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서럽게 울고 있는 것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동물원이라는 곳은 사실 동물을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이제 관람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동물이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생에서 살아야 될 동물들을 한 곳에 가두어 놓고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게끔 만들어 놓은 시설일 수도 있잖아요. 이상훈님은 성인이 되어서 방문한 동물원에서 그 자본주의의 이면을 발견한 거죠. 원래 사자는 초원에서 뛰어다니면서 생활을 해야 되고 거기서 사는 게 가장 걸맞은 사자다운 삶일 텐데 인간의 어떤 탐욕에 의해서 동물원으로 끌려오고 동물원 안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크다고 하더라도 초원만큼 넓을 수는 없잖아요. 갇혀있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답답할 거란 말이죠. 아마도 그래서 사자가 울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 게 아마 이상훈님의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아까 시심 말씀드렸잖아요. 다르게 보고 다르게 표현하는 능력, 시심인데 이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정보를 흡수하고 삶을 통해서 배움을 습득하지만 그거 말고 다르게 생각해보고 딴 생각을 피워 올리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한번 뒤집어 보고 하늘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다 높다, 푸르다 떠올릴 거예요. 이것 말고
하늘을 수식할 수 있는 다른 단어는 뭐가 있을까 떠올려보고 이렇게 자꾸만 굳어져가는 나의 마음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기름칠을 하는 것처럼 자꾸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표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이렇게 시심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다르게 보기 훈련, 시심을 유지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시인이기 때문이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지루하다, 똑같다, 진부하다, 지지부진하다, 별것 없다 이런 말들을 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삶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주말만 기다리면서 주중을 보내는 삶을 어른들은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발견할 게 없으니까 새로운 것을 내가 마주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삶은 당연히 지루해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곳에 살거나 매일매일 카멜레온처럼 어떤 것들이 변화하는 곳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똑같이 어떤 집에서 살고 있고 그 집안의 풍경이나 집 밖의 풍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나 몸이 굳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게다가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지금은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어디 나가기도 굉장히 좀 미안하고 괜히 내가 잘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요즘에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매일매일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동네에 마스크를 끼고 산책을 하게 되면 멀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느낌도 들면서 내가 익숙한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 돌아다녀도 길을 잃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지나치던 장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사를 하고 한 사흘째 산책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날 동네에서 헌옷수거함을 발견했습니다. 헌옷수거함 사진 보고 오실게요. 헌옷수거함의 위치는 보통 그 전봇대 옆에 그리고 골목의 약간 끝부분이나 그 모퉁이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옷수거함에 이불이나 옷을 가져다 넣을 사람이 아닌 이상 헌옷수거함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물론 지나가다 보고 저기 헌옷수거함이 있네 하는 분들이 있지만 거기에 다가가서 헌옷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물건은 뭐가 있는지 어떤 것은 넣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헌옷수거함에는 바퀴 달린 가방, 우리가 캐리어라고 불리는 것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있는데요. 제 동네에 있는 헌옷수거함의 이름은 오체통입니다.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 중에 헌옷수거함이 있는 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 헌옷수거함에 이름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동네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지나치는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나치고 많은 현장들을 다시 찾아가서 거기에 나의 흔적을 남길 때 그 순간은 뭔가 선명해지면서 남들이 보지 못했다는 것을 봤을 때 오는 자극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헌옷수거함을 영접했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알록달록해진다거나 헌옷수거함을 통해서 어떤 글이 나온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자극들을 모아서 내가 언젠가 나만의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으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서 산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체통이라는 이름 참 예쁘지 않나요? 옷과 우체통의 결합어인데요. 뭔가 우리가 편지를 넣을 때 그때 편지에는 수신인이 있죠.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헌옷수거함에 옷을 넣을 때, 신발을 넣을 때에는 이 신발이 누구에게 가닿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쩌면 헌옷수거함에 넣는 의류 물품들은 더욱더 사람들에게, 그것을 넣는 사람들에게 설렘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SNS에 우리 동네에 헌옷수거함이 이렇다? 라고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에도 있어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모든 동네에 있는 헌옷수거함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그냥 헌옷수거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동네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에 따라서 이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모은 것은 3군데의 헌옷수거함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초구에 있는 헌옷수거함의 이름이 오체통이었고요. 마포구는 오시네요 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헌옷수거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색깔도 다르고 디자인도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눈치채실 수 있을 건데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헌옷과 신발과 가방과 담요와 커튼과 카펫은 되지만 솜니불, 베개, 방석, 쿠션, 실내와 바퀴 달린 가방 안 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시면 아, 왜 이건 안 될까? 왜 이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영등포구가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영의정이란 이름입니다. 영등포구 의류정거장의 줄임말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체통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마포구의 오시네요나 서초구의 오체통처럼 약간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지만 각각의 구마다 색깔과 뭐 글씨체 그리고 이제 디자인 같은 것들이 조금씩 다른 것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지점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저한테 막 물어봐요, 학생들이. 헌옷수거함 발견하면 그게 뭔가 글이 나와, 글로 연결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로 연결되는 것은 없지만 저도 어차피 이제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일상에 길들여지고 제가 지금 살고 있던 그 삶의 궤적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궤적에 약간의 균열을 내주는, 우리가 요철이란 말 쓰잖아요. 길 가다가 불쑥 튀어 올라 있거나 푹 꺼져 있거나 하는 것을 요철이라고 하는데 그때 발에 잠깐 걸리면 걷다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움찔하게 되잖아요. 그때 뭐가 떠올라요? 아, 내가 지금 방금 걷고 있었구나,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구나가 분명해지는 순간은 어쩌면 걸을 때가 아니라 뭔가에 걸려 넘어질 뻔했을 때 같아요. 그런 어떤 순간들을 산책할 때 발견하는 이런 헌옷수거함들이 저에게 가져다 주는 것 같고, 그게 일상의 자극이 되고 어떤 시적인 어떤 요소들을 가득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시심들을 모아서 나중에 제가 창작하는 데 큰 에너지를 주곤 합니다.